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영국을 열광시킨 TV 다큐멘터리 80일간의 거래 일주의 원작이에요. 코너 우드먼이 지었고요, 홍선영이 옮겼습니다. 사실 80일간의 거래 일주가 맞는 것 같아.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는 좀 과장된 거 아니까. 어쨌든 세계를 한 바퀴 돌긴 했어요. 이분은요, 대단한 친구예요. 74년생인데요. 아일랜드 태생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버는 고액 연봉자였어요. 자, 숫자로는 회의를 느끼고 전 세계 상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살던 집을 처분해서 약 5천만 원을 마련하고요. 아프리카 수단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4대륙 15개국을 누비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세계 일주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실제로 써먹는 거죠. 당연히 실패도 많이 합니다. 또 성공도 하고요. 아마 이 책에 성공담만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지 않았을 거예요. 실패담이 재밌습니다. 이분이 다녔던 곳이 모로코, 수단, 잠비아, 보츠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중국, 타이완, 일본, 멕시코, 브라질, 영국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고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저도 경제를 배우러 세계 일주를 다녀야겠다. 뭐 이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세계 일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 마음이 부풀더라고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갖고 꿈을 갖는 건 좋잖아요. 프롤로그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책을 보면 항상 프롤로그를 좀 먼저 보거든요. 내가 세계 상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네팔 북부 히말라야 산길석에 위치한 가트랑 골짜기가 영국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선정됐을 거예요. 만약 19세기 억만장자 사업가 중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의리의리한 별장을 세웠을 것이고요. 지금쯤 수만 명의 관광객으로 바글거리는 관광 명소가 됐을 게 틀림없답니다. 하지만 이 히말라야에서 가트랑은요, 흔해 빠진 골짜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황량한 곳처럼 보이고요. 그곳에서 우연히 주름살 투성인 노인을 만났답니다. 이 노인은요, 야크 날고기를 구에다가 말리고 이따금 동네에서 따온 허브를 말아 피우고 이웃한 티베트인들의 동정을 주시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크 날고기라니, 그 말은 그냥 흘려들었지만 허브를 말아 피운다는 말에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 언덕 너머 야크를 끌고 가는 상인 무리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야크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티베트로 간대요. 그러니까 티베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쭉 몇백 년 전부터 쭉 이 길을 따라서 장사를 해왔던 거예요. 궁금증이 생긴 거야. 고대 상인들은 카펫, 모피, 향신료 따위를 야크에 가득 싣고 이 길을 따라서 티베트로 넘어갔죠. 그곳에서 티베트인들이 북쪽에서 가져온 귀중한 소금과 바꿨고요. 그 소금을 다시 네팔 쪽 국경 근처 시장으로 가져가서 이윤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당시에는 물건값을 어떻게 매겼을까? 협상으로 정했을까? 아니면 정해진 가격이 따로 있었을까? 그 시장의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 차익은 얼마나 될까? 새로운 경제 활동을 목격했을 때 경제 전문가라면 이런 질문을 떠올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해고된 거예요. 나름 잘 나가는 직장에서 해고된 거예요. 경제 전문가로, 애널리스트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독신으로 호 아파트에 살면서 그때 회사를 정리한 다음에 생각이 들었죠. 야, 내가 오늘 그동안 뭐하러 살았나, 왜 살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속박하던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네팔로 갔는데요. 거기서 전통시장을 보면서
야, 여기서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다. 책에서 배운 것을 여기서 실험해보고 싶다. 경제학은 사실 소통학이거든요. 경제학은 관계와 소통을 배우는 겁니다. 3,000년 전에 초기 거래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내다 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새롭고 진기한 문화를 만나는 거죠. 돈에 집착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작가는 동의하지 않네요. 이익을 남기겠다는 욕망이 없었다면 거래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깥 세상에 뭐가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사업이든 사람이든 정말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 멀리 언덕을 넘어가서 국경을 건너려는 사람들, 그들 무리에 끼어들어서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이걸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생각만 있다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책 읽고 그래 나도 세계 일주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뭘 할지는 이제 비밀인데 문제는 생각은 누구나 한다는 거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번은 이걸 실천했고요.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은 강의를 전 세계로 하러 다닌답니다. 이게 남는 거죠. 처음에 이제 모로코로 갑니다. 전통 시장에서 살아남기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내가 과연 장사가 될까 해서 모로코로 가요. 그러니까 이 책 보면은 이제 모로코는 스타워즈, 미라 이런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죠. 또 모로코는 카펫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책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유명한 산물들, 시장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그 나라 가서 마치 관광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카펫. 그러니까 이 나라 가서 이제 좋은 카펫을 사서 중개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좋은 카펫을 산다는 게 전부가가 아닌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케시의 사람들은요. 깜쪽 같은 속임수의 도 같은 곳이래요. 로마에 가면 누구나 콜로세움을 보고 싶어 하듯이 마라케시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수크를 구경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장사꾼과 흥정을 벌여서 아주 싼 값에 구입하기를 바라죠. 이곳의 카페 장사꾼들에게는 마라케시를 여행 코스로 해서 빼려는 사람들까지도 기필코 무언가를 사게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대요. 이렇게 산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 마라케시에서 카펫을 사고 파는 일이야말로 뭐 간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네요. 자, 마라케시는 요새 마을입니다. 그래서 독특하면서도 간결하게 잘 구획되어 있고요. 마을은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면서 회교사원을 감싸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카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마라케시에는 독특한 가격 개념이 있대요. 수쿠에는 양탄자죠. 카펫이죠. 어느 상품에든지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데요. 사려는 사람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상인들은 자신이 치른 값에, 산 값에 최소한 10배 되는 가격을 부릅니다. 이 펄쩍 뛴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려면 한참 실랑이를 벌여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한대요. 입시름에 능한 상인들은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판매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죠. 흥정. 이게 아주 기가 막히네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허황하게 가격을 붙이고 관광객에게 팔았던 시절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나게 있어요. 어떻게 그걸 헤쳐나갔는지.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배웠죠.
그들과 함께 이제 통역을 하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카펫으로 첫 번째 돈을 벌었냐? 이게 상당히 길어요. 이 얘기가 오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부터 다음 녹음부터 본격적으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함께합니다. 단순히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해요. 책에서 배운 대로.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지만 쭉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이분은 배운 대로 실천을 잘해서 리스크를 줄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카펫을 이제 모로코에서 구입해서 파는데 그냥 카펫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카펫을 사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스토리를 여기도 나와요. 스토리텔링은 지어내는 거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믿을 만한 스토리를 찾아서 또 전문가를 데려가서 나름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카펫을 사서 본인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펫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는 건 좀 잘 산 것 같아요. 꼼꼼하게. 파는 걸 못하네, 이분이. 엄청나게 궁지에 몰려요. 일단 비행기표를 사놨기 때문에 오늘 못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팔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쭉 하다가 이제 막판에 거의 끝물에 이제는 못 팔면은 손해보고 넘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막판에 부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게 열심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문을 남기긴 남깁니다. 더 크게 남길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거기서 배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항상 그 뒤에 보면은 교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똑같은 컵을 놓고요. 이거를 살 때 얼마면 사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3,000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살 때 얼마면 사겠냐. 그 본인이 내 컵이라고 생각하고 얼마에 팔겠냐. 그러면 5,000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치려고 하고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낮은 가치를 매기려고 하죠. 거기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 아주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카펫을 잘 못 파는 거예요. 애정이 들어서. 분명히 내가 산 돈보다 더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거죠. 여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장사꾼은 자신이 파는 물건에 애착을 느껴서는 안 된다. 좀 다른 얘기죠. 애착이라는 게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안 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좋은 상품에 눈독을 들여야 하는 것은 맞다. 상품이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보유 효과,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잃었을 때는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머그컵을 살 때 2,000원이면 살 머그컵을 갖고 있으면서 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팔 때는 더 받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손해복을 팔면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죠. 근데 그런 부분이 지나치면 이제 경계에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의 가치 이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장사에 지장을 줄 만큼 특별한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걸 모로코에서 이 작가는 느꼈던 겁니다. 자, 모로코에서 배운 경험, 자신감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5천만 원을 땡겨서 이 작가는 세계 여행을 합니다. 세계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제를 배우러 세계를 다니면서 목표는요. 5천만 원의 자본금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더 내서 1년 만에 100%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5천만 원의 수익. 1년까지는 아니고요. 80일이라 그랬지. 80일이구나. 80일 만에 80일 만에 5천만 원 괜찮네요.
누구를 1년에 5천만 원 벌기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사고 팔고 계획을 쭉 세운 거예요. 근데 천 번째 도전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수단에 갔는데요. 수단 아무래도 뭐 영국에서 이집트 거쳐서 가면은 뭐 멀지 않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나중에 중국, 일본 이렇게 거쳐서 오려고 그랬나 봐요. 처음부터 멀리 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길게 나가는 게 좋죠. 그런데 수단이라는 곳이 이제 내전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가, 뭐 국민의 어떤 그 복지 이런 거는 이제 뒤로 가 있고 오로지 권력에 대한 싸움만 있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피폐하고요. 그러니까 이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수단에 가서 수단에서 안 되는 일이 뭐 엄청 많답니다. 어지간한 일은 뭐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차라리 면 편한데 수단은 이런 상황은 오기 전부터 익히 들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가니까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충고도 그랬대요. 수단에 가봐야 계획은 필요 없다. 근데 수단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볼 생각이라고 하니까 아, 아는 사람은 돈을 주면 자신이 먼저 수단으로 가서 거래에 필요한 허가증이나 면허를 준비해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워낙 수단은 허가증과 면허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장사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 남자애가 제안하는 대로 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없는 거예요. 수단에 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돈만 날리고.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시작부터. 아,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뭐 도장 하나 받으려고 며칠이 걸리고 그러니까 일정은 잡혀 있잖아요. 본인 계획은 며칠까지 낙타를 사서 그걸 또 싣고 가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비싼 값에 팔리라.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만만치 않아요. 트럭도 못 빌리고 일단 낙타를 못 삽니다. 낙타 구입이 불가능해요, 거의. 뭐 그런 부분들. 진짜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낙타를 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걸 이동하는 게 문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낙타를 사는 과정에서 사기당할 뻔한 이야기들. 이런 게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또 렌트카를 빌렸는데 뭐 사막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가지고 고생한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결국 그 낙타를 사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아니면 낙타를 못 샀느냐 실패했느냐는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잠비아로 갑니다. 잠비아의 수다가 루사카네요. 참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잠비아에 가서 커피를 마셔봤는데 커피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잠비아 커피의 품질은 이웃나라인 탄자니아나 케냐 커피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대요. 워낙 그 케냐, 탄자니아 유명하잖아요. 아직은 덜 알려진 터기 때문에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래 여기서 원두를 좀 수입해서 갖다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원두 공부를 하고 커피 재배 농장을 찾아가고 딜을 합니다. 자, 크레이그와 농장을 이제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커피를 살 때 좋은 원두를 발견하고 협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격 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미리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A급 커피는 얼마인가. 이게 알아야 협상에 들어가죠. 당연히 그거보다 싸야겠죠. 기존의 커피값보다 싸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후려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후려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싸게 달라가 아니라 싸게 주는 대신에 내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 사는 사람도 공급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저희 딸이 제일 잘하는 게 싸게 주시면 친구들 몇 명 데려올게요. 자, 머리를 굴려봅시다. 내가 지금 조금 깎아주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안 깎아주는 게 나은가요? 친구들을 반드시 데려온다면 깎아줄 만하죠. 뭐 저 같은 경우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좀 무리고
조금만 깎아줄게. 대신에 네가 친구를 진짜 약속대로 3명 이상을 데려와서 그 아이들이 내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나머지 돈 부분도 내가 돌려주겠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그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AA급 커피는 케이프타운에서 킬로그램당 최고 6.5달러 선에서 판매되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가격이 5.5달러로 또 혹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달러까지도 떨어진대요. 또 운송비가 있잖아요. 운송비를 좀 해도 킬로그램당 4.25달러 밑으로 사야 해볼 만한 장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을 합니다. 쭉 불리는 거죠. 야, 기가 막히게 협상을 해요.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10분 정도 읽어드리고 있죠. 지난번에 그 잠비아에서 커피를 샀을 때 흥정하는 거 읽어드렸죠. 싸게 사서 거기에 마진을 얹어서 파는 게 장사입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고 망하는 거고요. 생각은 잠비아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고급 커피를 사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 커피를 판다가 이제 목적이었는데 남아공에 와서 커피를 이제 갖고 다니면서 팔아봤어요. 마셔보게 하고 했더니 평들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뭐 마지펜 맛이 난다는 둥, 뭐 2달러면 족하다는 둥, 이 산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막 너무 조급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친구가 있어요. 존 니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납니다. 소개를 받고 딱 먹더니 이러는 거예요. 맛을 음미하는 동안 이렇게 정말 가시밭이 따로 없죠.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나서 한마디 뱉을 때마다 막 상처가 됐거든요. 그동안에. 이 사람 이럽니다. 아주 좋은데요. 어디 산이죠? 야,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캐스퍼나 존 모두 아프리카 커피는 탐탁지 않은 쓴맛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커피는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 거예요. 팔린 겁니다, 이제. 이제 자신들이 물건을 맡겠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만 적당하다면 거래는 성공하는 겁니다. 거의 이제 벼랑 끝에 섰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팔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칼자루를 쥔 거예요, 본인이. 존과 사무실로 돌아와서 가격과 수량을 두고 흥정을 시작합니다. 자, 수량 문제는 척척 풀렸어요. 모두 사겠답니다. 존이 가격은 얼마를 원하는지를 물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어리둥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빨리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생각한 6.5달러. 좀 과하죠. 돌아다녀 보니까 이걸 뭐 2달러니 뭐 3달러니 그러는데 그렇다 그래서 6.5달러부터 스타트한다면 아예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안 사겠다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잘 제시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수긍할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겠죠. 난데없이 킬로그램당 5.5달러를 불렀어요. 그렇게 해도 원가에서 40%는 남는 가격이거든요. 존은 단도직입적으로 나왔답니다. 자신은 4.5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것도 그동안 잠비아 커피에 지불한 가격에 비하면 최고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5.5달러와 4.5달러가 나왔습니다. 이제 협상을 하면 되겠죠. 일단 4.5달러 이상이면 사겠다는, 이하면 사겠다는 건데 5.5달러 불렀으니까 협상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안 하면 됐어요, 가세요 할 텐데 일단 4.5달러를 불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뭐죠? 왜 5.5달러를 받아야 되는지 본인의 갖고 있는 커피의 장점을 이제 3가지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커피의 품질은 존이 시음한 것과 정확히 같다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어요. 시음한 거와 본 제품이 똑같다. 보증하겠다. 내가 직접 운반해 왔기 때문에. 믿을만 하죠. 직접 운반해 와서 거기서 갖고 왔기 때문에. 거래한 뒤에 새로 들여온 커피의 품질이 시음한 커피와 다를 위험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저자는 케이프타운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상품을 존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거래의 한 조건으로 독점 판매를 걸 수 있습니다. 독점으로 이 커피를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출루맨다 커피를 더 원한다면 나를 비롯해서 또 다른 중개자 없이 그 농장과 직거래를 할 수도 있다. 베네핏이죠. 세 번째는 난 지금까지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 개척자가 돼서 상품 공급자와 제조자를 어느 한쪽에 도움도 없이 스스로 찾아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그만한 가격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존이 조금 더 양보해서 결국 출루맨다 커피를 킬로그램당 5달러에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존은 절대 아무에게도 이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큰 거래를 무사히 마쳤대요. 성과도 좋았어요.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서 얻은 이익은 231만 원, 약 2,000달러, 231만 원에 달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거래만 한 거죠. 완벽한 실패가 될 뻔했던 것을 이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때는 아유 손해보고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버티고 버텨서 드디어 이문을 낸 거죠. 이렇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돈을 버나 봐요. 이번 성공을 믿거나 못해서 크레이그와 그러니까 이제 잠비아에 있는 크레이그와 지금 남아공에 있는 존이 훗날에 거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크레이그에게는 오히려 수천 달러를 벌어들일지도 모르는 잠재적 이익을 남겨줬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상품을 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답니다. 사실 상품의 품질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실질적인 협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칠리 소스를 구입을 해서 이제 남아공산 소스가 인도 시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실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스하면 인도인데 인도에서 소스를 파는 거예요. 그런 역발상을 한 거죠. 왜? 그만큼 인도는 소스를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소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스가 먹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떠나야 될 비행기 표를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떠나기 전까지 소스를 팔지 못하면 거저라도 주고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면 불리하게 되죠. 막판에 몰리면. 그런 부분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상할 때 일본 사람들의 협상 스타일을 예전에 들었는데 여기도 나오네요. 일본에서 해외 사업가를 맞아들일 때요. 주로 쓰는 사업 전략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고객이 찾아오면요. 그들은 유흥거리를 푸짐하게 대령해서 사업가를 편안하게 맞이해요. 그렇게 고객이 떠나는 당일까지 계속해서 마음 놓고 즐길 거리만 제공합니다. 고객의 사업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은 더욱더 마음이 끌리는 유흥거리를 제공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고객이 떠나는 날이 돼서야 일본인들은 협상에 들어갑니다. 고객은 마음껏 협상이 임할 시간이 없는 탓에 생각한 것보다 턱없이 낮은 조건의 거래를 수락하고 마는 거죠. 지금이 이 필자가 처한 상황이에요. 본인의 짐은 이미 자동차 트렁크에 대기하고 있고요. 물론 협상하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푸닛이라는 분인데 이 푸닛과 싱이 소매상들에게서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그러니 델리와 뭄바이에서 소스를 팔아볼 수 있겠다고 말을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반을 다져야 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부를 생각이지만 이 필자에게는 한 병당 88루피, 그러니까 2.20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2,543원, 그러니까 2,543원을 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려고 애썼지만은 2,578원이 최선이었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런 급박한 시점에서 본전을 모두 돌려받는 데다가 173만 원이라는 이익도 건졌으니까 춤이라도 춰야 될 판이죠. 나머지는 푸닛에게 내 은행 계좌를 알려주는 거죠. 푸닛은 일단 50%를 입금하고 나머지는 45일 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필자는 조금 손해였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기로 했죠.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푸닛이 거래 성사를 자축할 겸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이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때 푸니엣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실망한 빛이 역력했죠. 아, 실수했구나. 실수했구나. 몰아붙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없다 전략이죠. 소비자와 그 판매자의 사이도 이래요. 판매자가 한정을 거는 거죠. 오늘까지만 팔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팔겠습니다. 아님 말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또 혹하게 되죠.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저들은 오늘까지밖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칼자루는 이렇게 되면 판매자가 쥐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다 전략.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껏 몰아쳐도 되고요. 또 상대방을 시간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뤄야 되는 거죠. 시간 전략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세계 일주로서 경제를 배웠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너 우드머니즈고요. 이 책을 보면은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내가 왜 실패했는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지, 욕심으로 날려버린 1,500만 원이라는 대목이 눈에 띄네요. 타이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옥석을 사서 멋지게 세공을 한 거죠.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옥석 자체도 비쌌고요. 그래서 타이완에 이제 옥석을 많이 판다 그래서 그 시장에 온 겁니다. 그래서 좌판을 벌이고 판매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작품이 좋다느니 형편없다느니 호탄에서 왔다느니 가짜라느니 아주 크다느니 별로 안 크다느니 조각이 잘 됐다느니 잘 안 됐다느니 뭐 하얗다느니 말았다느니 뭐 하얘야 값이 더 나간다느니 뭐 끝이 없는 겁니다. 타이완 옥상인 협회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진작에 구모 의사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협회 회장이 옥에 필자의 옥에 관심을 보인다는 친구 첸 씨를 데려온 거예요. 첸 씨는 근처에 좌판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필자 것과 비슷한 조각을 아주 많이 팔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첸 씨와 회장이 좌판 앞에 앉아서 조각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여전히 작가는 4,600만 원을 고집했어요. 이에 그들은 아주 활발한 대화를 나눴고요. 롤프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회장이 본인의 작품에 마음을 들어 하는데 첸 씨에게 비용을 반반씩 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첸 씨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두 사람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대요. 호탄의 옥 매장량이 고갈돼 가면서 이만한 크기의 옥은 타이완에서도 점차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백옥의 가격은 유난히 치솟고 있다는 것. 이제 둘은 각각 이 필자의 물건을 얼마를 줄 수 있는지 구입하게 된다면 이를 얼마 동안 보유하고 있을지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투자액의 4배를 벌 수 있다니. 본인의 여행이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이고 뭐고 미련 없이 짐을 싸서 옥장사에 전문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결정이 나면 당장 호탄으로 가는 다음 비행기에 올라갈 생각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대요. 두 남자의 고민이 1시간째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찾자만 무수히 비웠습니다. 회장이 첸 씨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헌세 회장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첸 씨가 열을 올려서 설득하는 상황이 됐어요. 회장은 첸 씨가 자신에게 어서 결정을 내리라고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며 심술을 냈습니다. 둘의 의견 차이는 급기야 말대통으로 번졌어요. 보다 못한 필자가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장사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필자는 시장에 있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타이베이 옥시장에서 난다 긴다는 수많은 옥상인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었거든요. 본인의 물건에도 상당한 관심을 사람들이 끌어모았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어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적극적인 구매 제안에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뭐 1,160만 원, 1,390만 원 정도요. 투자액과 비교하면 그리 높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안은 제안이죠. 1,500만 원까지 준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단칼에 거절했대요. 아직 점심 전이어서 시간도 넉넉했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시시하게
400만 원에 목매야 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1,100만 원 정도가 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받은 제안으로 미뤄보면 4,600만 원은 비현실적인 가격이었어요. 적당한 고객이 나타나면 2,3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조정할 의향도 있었어요. 이 옥을 사갈 사람이라면 아마 옷을 사듯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정도의 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롤프도 25,000달러. 현실적인 가격이라는데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해졌고요. 가격을 묻는 사람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장이 텅 비기 시작할 무렵 필자가 이곳에 처음 자리를 깔았을 때 받았던 제안이 최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점심 이후부터 장이 파할 때까지 물건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이 좌파를 정리한 무렵에 나는 1,500만 원을 부른 손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아쉬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 타이반은 자신이 내건 홍보표대로 이 시장에도 놀라움을 숨겨뒀습니다. 필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죠. 손안에 든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2마리보다 낫다는 사실이요. 욕심을 너무 부린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눈꽃만큼도 모르는 시장을 쥐락펴락 해보겠다 했던 오만함이 후회스러웠답니다.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필자는 며칠 뒤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패를 하면요.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오히려 더 늪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이 책에서 본인이 경험한 거죠. 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제 이번에는 우롱차를 또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반 그러면 이제 우롱차가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롱차가 뭐냐면요, 이게 녹차가 있고요, 그리고 홍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차와 홍차의 차는 잎은 같은데 녹차는 그냥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볶은 거예요. 홍차는 그걸 발효시킨 거예요. 우롱차는 중간 발효만 한 겁니다. 반 정도 발효한 건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차 잎에 따라서 또 그 제조 공정에 따라서 원산지에 따라서 이 300만 원짜리 우롱차가 있네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어렵게 케이블카를 타고 차를 사러 갑니다. 본인이 잘 모르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가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차 좋은 거다. 자신은 타이완의 차 문화에 관한 책을 19권이나 쓴 사람이고요. 전 세계에 타이완 우롱차를 알리는 홍보대사가 됐기에 자신이 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그동안 쌓은 명성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 설령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차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당한 거죠. 당한 거예요. 결국에는 차를 잘 모르는 이 필자가 차를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것을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를 해야 했던 겁니다. 일본에서 이 차를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지 궁금해졌어요. 수집가란 사람들은 언제나 호기심을 자극하죠. 우롱차를 핑계 삼아서 수집가들의 숨어있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게다가 단번에 46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타이완에 사가지고 일본에 가서 팔면 된다. 이게 굉장히 귀한 차고 빈티지 차, 오래된 차기 때문에 가격이 뭐 굉장히 비싸다. 그 도쿄는 3천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서 이 차를 살 사람이 없을까? 워낙 차를 좋아하는 나라가 도쿄니까. 그리고 덥석 사버린 겁니다. 일본에 왔어요. 300만 원짜리입니다. 우롱차가. 300만 원짜리 우롱차 한 잔 하실래요? 물론 한 잔에 300만 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차가 300만 원짜리예요. 뭐 대단한 분량이 아닌데.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찻집 다니면서 차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뭐 사람들이 차 맛이 괜찮대요. 하지만 사진 않는데요.
왜? 일본과 타이완은 뭐 얼마든지 가깝고 화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타이완 가서 사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래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인은 일본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수입이나 관세에 관련한 서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웬만한 일본인은 당신 물건을 사지 않을 거예요. 옆집 할아버지가 떠맡아 준다고 하면 손해를 좀 봐도 넘기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어차피 할아버지도 많이 남기지 못해요. 아마 12,000원 이상으로 팔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찻잎이 두 가지의 대중적인 차하고 빈티지 차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우롱차 32봉지 이거를 8,700원씩 받고 넘겼대요. 그렇게 해서 61만 원 정도를 챙겼답니다. 다시 말해서 55만 원을 손해본 거죠. 잘 모르는 시장에 다시 발을 들이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래도 아직 빈티지 차가 남아 있어요. 이 차는 좀 수집가들에게 제대로 값을 좀 쳐서 팔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차이나타운을 나오면서 빈티지 차로 오늘의 손해를 만회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뼈저리 실패를 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코노 우드머니지였습니다. 영국을 열광시킨 TV 다큐멘터리 80일간의 거래 일주의 원작이네요. 이 다큐를 좀 구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에 아직 방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궁금해집니다.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본에서는 고기잡이를 해봐요. 딜을 하는 거죠. 본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중개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수산 중개업. 이렇게 물건을 떼다 팔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예 딜을 했어요. 내가 그때 이제 유가가 한창 비쌀 때였는데 배들이 잘 나가질 않아요. 기름값도 못 건지니까. 그때 딜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이하로 잡히면 내가 보종해 주겠다. 하지만 그 이상 잡히는 것은 내 몫이다라고 이제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 입장에서는 손해볼 이유가 없죠. 일정 수입은 보장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보종해 준다고 하니까. 못 잡으면 자기 돈을 내겠다 하니까 안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생애에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48시간. 엄청 고생하거든요. 이 전갱이라는 생선을 잡게 되는데 뭐 배멀미 때문에 고생도 좀 하고 48시간 동안 꼬박 잠을 자지 않고 깨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수산시장에서 막 그 입찰하는 것도 보고요. 아주 생생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다큐멘터리나 TV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고기를 잡으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했는데 얼마를 벌었냐면 본인 몫이 1,740원이래요. 1.5달러. 150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었죠. 그러나 지난 48시간 동안 42시간을 꼬박 깨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탔고 지금까지 그가 거친 여행 중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이틀을 보낸 뒤라 여기저기 안 쑤시는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전혀 달랐답니다. 뛸 듯이 기뻤고 날아갈 듯이 황홀했대요. 너무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잠시 감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리사키 이 어부죠. 기리사키를 으스러질 정도로 힘껏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한바탕 크게 웃었대요. 이 필자는요, 그 기리사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뻤답니다. 기리사키는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무엇보다도 손실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기리사키가 이제 봉투를 받아서 자신의 몫인 6만 엔, 69만 원을 이제 꺼내고요. 남은 동전 2개를 줬답니다. 캐시백 하면서. 캐시백이든 적립금이든 마음껏 불러도 좋죠. 손바닥에 놓인 작은 은빛 동전 2개를 바라봤답니다. 나에게 이 동전은 인내의 상징이었고요. 내 모험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동전이었답니다. 길사키에게는 뭐 평범한 날이었겠죠. 하지만 이 작가에게는 평범한 날이 아니죠. 이렇게 노동의 즐거움, 노동의 행복, 새로운 경험에 대한 것. 일단 손해는 보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안도 이런 것이 작가를 흥분시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데킬라를 또 수입해서 판 이야기. 별거 다 팔았어요. 술도 팔았네. 또 와인도 팔았고. 또 마지막 브라질에서는 전 재산을 걸고서 마지막 베팅을 합니다. 나무를 사서 영국에 와서 팔아요. 나무를 사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컨셉을 잘 잡았습니다. 합법적이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치를 얘기한 거죠. 가격은 비싸지만 합법적인 벌목과 친환경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윤리적인 상품이죠. 윤리적인 상품으로 큰 돈을 벌게 되네요. 옥을 못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중국에서 만들어서 타이완에서 1,500만 원 불렀을 때 팔 걸 그랬던 옥. 근데요.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대요. 런던에 있는 어느 옥 거래상을 찾아냈답니다. 로저 캐번이라는 남자가 운영하는 갤러리는요. 으리으리한 메이페어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갤러리에는 온통 옥이 전시돼 있었는데 수천 년 된 옥도 있었고요. 그는 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네로라 하는 옥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작품 그럼 이게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 아주 궁금했죠. 그분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미 타이완 전역에서 귀가 따갑게 혹평을 듣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요. 로저가 상자를 열어서 벨트 천을 덧댄 쟁반 위에 옥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옥을 들어 올려서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말해줍니다. 끝내주게 좋은데요. 어디서 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뭐 800만 원짜리 호탄 옥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이런 뭐 타이페이 사람들은 이것도 뭐 하얗다, 뭐 말았다, 뭐 이렇게 아주 가혹한 평가들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즈가 큰 소리로 허 하고 콧방귀를 꼈대요. 다 허튼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협상에 들어갔다 하면 하나같이 나쁜 놈이 돼버린다고요. 값을 깎아낼 수 있는 말은 무엇이든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런 종자들에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정말 좋은 옥이에요. 자, 이 말 듣고 그냥 울음이 나올 뻔했대요. 진정한 물건이었답니다. 그 곡이. 호탄 백옥의 모범적인 예라고 했대요. 조각도 좋긴 하지만 더 좋을 수도 있었답니다. 조각가가 서두른 흔적이 보이긴 한데요. 시간을 좀 더 줬더라면 훨씬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대요. 하지만 이 필자가 치른 값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요즘 경제 상황에서 구매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래요. 조금 지났다가 경매에 내놓은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마 1,800만 원에서 2,700만 원 사이에 가격이 결정될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800만 원 드렸거든요, 이 옥에. 그럼 기다려야죠. 얼마든지 기다려야죠. 그때까지 그냥 텔레비전 위에 놔두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쨌든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옥이 팔렸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남일 같지 않고 그냥 이분이 판매하고 뭐 수익이 남으면 내가 돈이 남는 것 같고 이분이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그동안에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이제 손해를 봤는지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6달 전에요. 25,000파운드 그러니까 4,5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로 여행을 시작했대요. 하지만 여행은 본인이 번 돈 이상의 가치를 작가에게 남겨줬습니다. 그 돈을 달러화로 바꿔서 저는 6달 동안 베개 밑에 묵혀두었다면 가만히 앉아서 1,250만 원을 벌 수도 있었어요. 그동안의 생고생을 생각해보면 돈을 묵혀두는 편이 더 남는 장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는요. 전통적인 방식의 거래가 아직은 가능한지 한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이를 다른 나라에 가서 웃돈을 얹어서 파는 일이 가능한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대요.
직감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스스로 증명해 보고자 자기 자신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거대 기업이 모조리 잠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물론 거대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대다수는 존이나 데니스, 데이비드 루카, 크레이그 같은 실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손을 거칩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의 상거래는 살아있고요. 세계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그렇게 돌아갔고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면 세계 경제가 거액의 거래로 좌지우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거액의 거래도 알고 보면 푼돈이 돌고 돌아서 만들어낸 총합일 따름이죠. 그리고 이 푼돈 거래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고 먹고 사는 것 이거말로 세계 경제의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사무실에서 애널리스트로 그냥 숫자만 보다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우리의 삶을 알았고 전 세계를 알았고 인간을 알았대요. 우리 미래는 뭘까를 알게 됐고요. 우리가 직접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감해보고 이럴 수 있구나. 협상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드라마틱한 이분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일으켜주면 좋을 것 같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